국제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액이 처음으로 미국채 채권 보유액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장의 방향성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 위원님, 오늘 가장 눈에 뜨는 움직임, 구글도 있지만 역시 금값이었는데 하루에 지금 1% 이상 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로벌 빅샷의 내용을 뽑는다면 헤지펀드 대부인 레이 달리오의 트럼프 대통령을 1930년대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에 비했던 이런 얘기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분한테도 트럼프의 사실상 독재 시대다, 법과 국민의 합의를 무시한 독재 시대다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는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 대부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미국의 통수권자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국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 상태에서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금, 은 같은 상품 시장을 몰리고 있다. 그런 과정에 사실 금값이,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트럼프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머런 프로엠,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에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서부터 새로운 변화. 오늘은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미국의 그 시장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졌다 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예술계라든가 이런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는 것이 다들 아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국가 산업주,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최고 통수권자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금의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 각국 중앙은행이 이 트럼프 취임 이후서부터 금을 달러를 계속해서 버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금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보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트럼프 취임 전에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습니다. 최근에는 98, 오늘도 98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률을 보면 한 13% 정도 해당됩니다. 같은 기간에 금값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20일에 온스당 2,748달러였습니다. 오늘은 3,600달러로 넘었습니다. 오늘 지금 금 3,619달러까지 가고 장중에는 3,625달러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3,619개 마지막 끝자락이 오늘인데요. 여기 이제 52주다 보니까 오늘 장중 그래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선 3,625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최대 화두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달 중에 어떠냐? 이 트럼프 관련돼서 이제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휴가를 끝내고 의회가 개설됩니다. 지금 의회에 걸려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트럼프의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트럼프의 실현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위상 문제, 달러 위상 문제, 그 다음에 국채의 위상 문제 이런 거가 결부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트럼프가 과연 의회와 결부돼서 7대 허들,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극복하지 못한다면 금값은 올해 4,000달러가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금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름 휴가철 끝나면서 의회 다시 열리는데 백악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고요? 네. 트럼프 이렇게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지금 예산안은 바이든 예산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나라 살림에 해당되는 첫 예산안이 사실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피스컬 이어 2026년 직전에 이것을 타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사항을 갖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페드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데 왜 예산은 팽창적으로 짜느냐? 이게 이제 사실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해되지 못하고 미국의 학계에 대해서도 오늘 미국의 학자들이 한 600명의 대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상태에서 미국의 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반란을 일으켰던 미국의 그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포함해서 600명이 반란을 일으킬 때, 자, 예산의 근거가 되는 피케티 공식. 피케티 공식 아시겠습니다는 피케티라는 사람은 소수학자거든요. 주류학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거를 했던 팽창 예산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사실 민주당이 동조해서 지금 예산안에 과연 9월 말까지 처리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첫 나라 살림이 예산안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뭐 시청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임시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트럼프 첫 해 임시 예산을 가야 됩니다. 이것만큼 또 트럼프 정부를 구겨주는 것도 없죠. 그리고 10월부터 엑스데이터 문제, 국가 부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트럼프 요구대로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 금리 인하 효과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채 금리 보면 만기가 장기일수록 결과적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안 처리에 9월 말까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 향방, 달러 가치 향방 이런 것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백악관 입장에서는 정부 수입이 될 관세 문제도 지금 법원에서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모습 관측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2심 판결이 IAPA 즉 이렇게 국가 비상 예, 문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관세는 일단 위법이라고 판결됐죠. 예.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다음 달 14일까지는 최종 판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최종 판결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지금까지 동맹국이라든가 국가에 처했던 트럼프의 관세는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도 지금 상당 기간 진행돼. 제가 상당 기간이라 하는데요. 한 6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이렇게 너무 독재가 심하다 보니까 미국의 분위기가 아무리 레드시오비터 하더라도 이게 반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도 6개월 정도 하면 그야말로 진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취했던 것이 관세인데요. 이것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진짜 얼굴이 굽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도 긴급히 10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이 지연돼서 지금까지 동맹국에 취했던 관세가 무력화되는 부분에 대비하는 플랜 B가 명시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거는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서 150일간 15%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법 201조는 긴급 수입 조연 조치를 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입니다. 이런 50%까지 8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누이 말씀드린 안보와 관련해서 무역확정법, 정전에는 무역법 232조, 통상법 232조 관련해서도 더 강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보와 관련된 품목과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무역법 301조, 비관세 장벽, 우리가 해당되겠죠? 장벽에 대해서는 최대 200% 보복가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골자는 수법 301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가는 데는 관세법 338조, 미국의 차별국, 그것이 어떤 형태의 차별국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때리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APA의 관세법이 효력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상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5개의 플랜 B를 지금 긴급히 마련하고 이전에도 저희가 8월 8일인가요? 다른 국가들이 보복할 때는 사실 트럼프가 해서 보복할 때는 이런 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법원이 미국에선 백악관보다 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법이 대통령보다 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원칙이 얘기를 그래야 되죠? 드렸는데 네네. 관련해서 하나 더 나아가서 트럼프 정부에서 좀 창의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방법이죠. 미국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대신 정부가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것도 혹시 법에 따라 제동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크롬에 대해서 어제 그 나왔고 예. 어제 그 이렇게 주제를 뭐로 설정할 건가 해서 연일 그 고생하시는 서피디랑 같이 이제 협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피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결국 이게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 트럼프가 뭐라리들은 시장 경제로 돌아간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던 이런 측면에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독점과 관련된 크롬과 관련된 이런 문제도 결국 미국의 그 반독점법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예일대 교수의 이 사람이 반독점법에 의해서 했던 문제가 트럼프가 번복을 했는데요. 본인 자신은 다른 형태로 사실 더 악질 형태로 독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바이든 정부의 독점은 사실 시장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마켓쇼 가지고 이제 독점을 찾았습니다는 트럼프는 그거 시장을 무시하고 본인 자신의 독점으로 가져간다. 이게 더 악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바로 인텔이라든가 또 아까 그 이렇게 서킷서킷에서 쓴다는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 쪽 미국과 관련 인수와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국가 자본주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도 이제 속속 법정에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국가 자본주의 뭐냐? 시장 경제 반하는 거죠. 누가? 국가가. 근데 국가는 뭐냐? 결과적으로면 트럼프가 법치주의입니까? 신행크가 얘기했을 때 법 위에 트럼프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게 원칙이죠. 근데 지금은 법을 무시하고 트럼프가 위에 있다. 그러면 국가 자본주의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가가 자본주의냐? 그러면 인텔과 같은 분야에서는 지금의 고질병을 국가가 이렇게 효율적인 강화해서 경영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텔에 대해서 지분 인수에서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 법치주의를 뛰어넘는 트럼프가 국가 자본주의를 취할 때는 사실 국가가 지분 인수를 통해서 민간 기업을 국가가 이렇게 경영을 위탁한더라도 그 실체가 누굴까? 법치 우위에 있는 트럼프의 손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시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정 다툼을 싸우는 거죠. 법정 다툼을 싸워서 이것이 이제 법정의 판결을 관세와 마찬가지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크롬에 대해서 구글에 대해서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경제대로 돌아가니까 사실 트럼프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문제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알파벳 가격이 뛰어오르고 주가가 뛰어오르고 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배경, 이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른바 트럼프의 7대 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위원님, 오늘부터 이 쿠글러 이사 후임으로 지명된 이 스티브 미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미국에선 진행되고 있죠? 네, 가장 관심이 되는 대목이죠. 원래 미란은 쿠글러 후임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쿠글러가 자진 사퇴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 압력대로 쿠글러 임기 전에 사실상 사임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곧바로 미란을 임명했습니다. 그걸 FMC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오늘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이냐? 시청자 여러분 질문을 미국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관련된 문제에 있어 바이든 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우기 차원에서 굉장히 질병관리센터와 관련된 국장도 인사청문회가 이게 시작됩니다. 또 고용통계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고용통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FMC 회의에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으면 문제의 안토니 이 사람이 지금 고용통계국장으로 긴급히 임명됐는데요. 이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연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의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큰 맹점은 뭡니까? 메리지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공무원에 의해서 사실상 이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행정 경험을 통해서 미국의 장점을 유지해가거든요. 이게 메리지 시스템입니다. 근데 친 트럼프 인사로 싹 그래서 이게 스폴셈 전리품 행정입니다. 그럼 미국은 뭘까? 법 위에 트럼프의 법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사실 레이 달러가 오죽했으면 1930년대 그것도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가장 민감한 국가 통상에 가장 민감한 레이 달러가 사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뭐에 이렇게 당했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가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지금 세미나 중에 이게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 위에 독재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독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의 공무원이 30년, 40년 동안 검증을 거쳐서 하이직부터 지금 미국의 모두 행정체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예.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면 누구로 트럼프 인사로 변하면 거기에 밑에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회 고민입니다. 의회 고민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자, 그 후임에 대해서
쿡을로 다음으로 했던 쿡 이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자 해고를 시킨 트럼프에 대해서 안 된다. 쿡 이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학계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는 페드 독립성 문제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의회 반란, 관세에 대해서 법원 관란, 지금 속속 반란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트럼프가 요구했던 마가 달성할 거냐. 미개 이상 떨어뜨리고 달러 이상 떨어뜨리고 국채 이상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마가 달성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뒤늦게 나서는, 왜냐하면 학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뭐가 나타나면 빠르게 이제 선두에 서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신중한 학자들이 이렇게 6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예전 구한말 때 이제 유림들이 들고 일어난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네네. 보면 좋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네요. 네. 예. 또 하나 이 기존 미국 여당의 정치적 지지층에 대한 문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앱스타인 파일이 사실은 처음에는 가십의 영역이었다가 이것이 지금 백악관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도덕성 문제는 미국에서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그 공화당에 이렇게 그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 웹3 문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뭔지는 아실 겁니다. 오늘 작가랑 같이 해서 웹3 문제가 이건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5분 이상 그 얘기 되면은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예. 사실 3만 쪽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게 뭔 파일인지 알 겁니다.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입니다. 3만 쪽 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초당적으로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폴리네커를 이렇게 보면 청원을 가결시킬 수 있는 과거에 쓰는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 문제는 트럼프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을 무시하고 하려면 본인 자신도 깨끗해야 되는데요. 자, 이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세에 모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웹산 피해자들도 아마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사실을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확인하지 못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웹산 피해자 10명이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열립니다. 어떻게 나올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벌써부터 트럼프가 취임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차기 대권 주자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부통령이 제이드 벤스, 트럼프 주니어, 톰 커튼요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케빈 뉴섬,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해리스 전 대통령 후보들이 돼 있죠. 이게 트럼프 취임 1년도 안 돼서 4년에 있을 대선에서 대권 주자가 이렇게 부상되고 그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 이런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의 개인적 위상이 얼마큼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백악관이 갖고 있는 어떤 발목이 잡히게 될 수 있는 허들들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성향이 높은 주를 대상으로 이 주경찰이 아니라 연방군을 투입하는 문제, 이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요. 네. 미국은 웬만한 비상사태가 아니면 사실 대통령이 세 번 재임을 쓸었습니다. 물론 3번 연임은 안 되는 거고요. 3번 재임까지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친트럼프 성향의 선거주라든가 시를 대상으로 해서 친공화당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불법임이 색출이다 하지만 연방 군인이라든가 FBI를 동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도 지금 민주당의 성향의 시장이 됐죠. 이 문제에서 연방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도 사실 공화당이 유리했던 게리먼더링 선거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도 뉴욕에 있어 연방군을 이렇게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가 개인의 이렇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런 쪽에 친민주당 성향의 주를 어떤 형태든 이렇게 그것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아무리 특채권자를 하더라도 종전 같은 사례가 없는 미국 자체 내에 연방 군인과 FBI, CIA가 동원하는 문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트럼프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근데 하고 있거든요. 뭐를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모런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이것이 금융시장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요인과 함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 압박, 관세 등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왔던 미국 백악관이 갖고 있는 넘어서야 될 7대 허들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외 문제 살펴보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문제 해결될 가능성, 전쟁이 해결될 가능성 적어지고 있다고 분석 나오는데 이것도 백악관의 부담이 됩니까? 네, 어제도 이제 전승절의 예. 문제를 우리가 사실 그 신냉저 체제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상원 특파원께서 정승절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현지 입장, 저도 관심이 됐었습니다. 물론 저도 조사하고 이렇게 이상원 앵커가 이상원 그 특파원께서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결국 트럼프가 바라보는 전승절 행사 마지막에는 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보는 시각에서 사실 중국의 이런 사회주 국가랑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그 묻히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입장을 쓸까? 가장 아쉬운 대목은 역시 동맹국 간의 군사 체제지 않느냐. 지금 북한과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같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정작 어떨까? 취임 이후에 기득권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국민의 세금을 많은 위해서 미국 주도의 정치 군사적으로 유엔 체제, 나토 체제가 됐죠. 근데 사회주가는 전승절을 묻히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냐? 기존에 비용을 들여서 축적했던 나토라든가 그 다음에 유엔도 탈유엔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입장 고민이 많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WTO도 해체시키고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 라운드로 이렇게 교체시킨 상태이죠. 그 IMF 체제도 이렇게 재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IMF 체제까지 됐습니다. 결국 국수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가 달성은 뭐냐? 미국을 다시 위대합니까? 지금 미국을 트럼프가 신뢰 떨어지면서 미국의 위상 떨어지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미국 국채 흔들리고 하는데요. 뭐 가지고 마가 달성하느냐? 기존에 구축해놨던 미국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슨 놈의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치 구사적 측면에서 자, 근데 이 탈유엔, 그 나토를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문제 이런 문제는 본인 자신이 적극적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기조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결국 노벨 평화상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사실 이것이 안 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미러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에서 주단을 깔고 푸틴을 놨습니다는 결과도 트럼프가 결국 이 회담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 제3전 BBC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트럼프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문제, 법인 문제 아니겠습니다는 대외적으로 보면 올해의 또 하나 주력, 또 전승절 체제에서 구사회주까지 뭉치는 상태에서 본인 자신이 구축해놨던 미국의 국민들이 구축해놨던 유엔 그다음에 나토 같은 다자체를 문대는 상태에서 사실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 이 문제가 트럼프 물론이고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지금 체제 변화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새롭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실체가 어떻게 될까? 오펜하이머가 얘기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 러시아 문제, 이런 체제 문제, 동방국가에 가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 실체를 오펜하이머 입장에서 왜 주장했는가를 알고 시청자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7대 허들을 백악관이 잘 넘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고 만약에 이걸 다 넘어선다면 지금까지 했던 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도 될 테니까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